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딸네 집에 갔다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옛날 일은 모두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옛날 일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주책 맞지만 사실 저와 남편은 서로 첫눈에 반해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야유회 같은 걸 갔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회사 야유회에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유회 자리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남편이 무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에 제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걸 수 있을까만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제게 다가와 기타 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일부러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며 다가온 거였어요.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때는 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러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너처럼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공부만 하고 살던 애가 그런 없는 집 구석에 시집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너 시부모님 모시면서 얌전히 살림하면서 살 수 있어? 안 그래도 남편네 집안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요. 결혼하면 제가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죠. 당시에 대학가 졸업한 애가 뭘 알겠어요. 철딱선이라고는 없었던 저는 마냥 남편이 좋아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남편과 살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고 우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어요. 애아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술하고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딸 낳을 때까지 1년 정도를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요. 저를 혼자 시댁에 두고 퇴근만 하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말은 매일 친구들과 밴드 연습하는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이지 사람이 미쳐버릴 노릇이었어요. 저는 혼자 하루 종일 시댁에서 시부모님 수발을 들며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더군다나 저한테는 시누이도 둘이나 있었어요. 둘 다 남편보다 누나인데 제가 결혼하고 분가할 때까지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시부모님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해요. 시누이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시집가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얼마나 드세고 못됐는지 자기들도 여자고 심지어 나이도 나보다 더 많으면서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굳은 일을 자꾸 저한테 시켰어요. 시누이 둘 다 유니폼을 입고 일을 했었는데요. 퇴근하고 오면 벗은 옷은 꼭 대야에 그냥 담궈두기만 하지 빨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댁에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화장실에 그렇게 두고 나오면 영 신경이 쓰여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보면 제가 한 번씩 빨아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의 배려 같은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큰 시누이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올케, 왜 샤워하고도 그냥 나와? 화장실 바닥에 내 유니폼 못 봤어?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받아쳤습니다. 유니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자 순식간에 얼어붙은 표정의 큰 시누이가 저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더군요. 상관이 없기는 왜 없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빨래는 올케가 해야지. 도대체 올케는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전에도 시누이들이 제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를 한 적이야 많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았습니다. 어쨌든 저보다야 손 윗사람이니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싶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만 빼고 다 같은 편인데 제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봐야 이기지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친정까지 들먹이며 재수없게 말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이야말로 부모님께 도대체 뭘 배우신 거예요? 며느리가 식모예요? 제가 형님 빨래를 왜 해요? 제가 남편이랑 가정이 이루고 잘 살려고 결혼한 거지 형님 빨래나 해주라고 결혼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꾹꾹 담아놨던 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누이들이 저에게 너무하기는 했어요. 자기들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고 몇 시에 들어오든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쉬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저에게 하루 세 끼를 다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가, 이 집에 식모로 일을 하러 들어온 건가 헷갈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머? 얘가 감히 손윗 사람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나한테 버릇없이 군 거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유치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30이 다 된 노처녀가 한참 어린 올케한테 빨래해라 마라 재수없게 구는 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이제는 시부모님께 이르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신우까지 합세해서 둘이 저 하나를 이기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네가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호강하고 사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제 한 식구 됐으니까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너 안 되겠다.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보여줄게. 날살 처먹고 어쩜 저렇게 못된 소리만 골라서 해대는지 결혼하고 같이 산 1년 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바로 얼마 뒤 친정에서 신형 세탁기를 시댁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시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좀 했더니 바로 세탁기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없는 집 구석이라도 그렇지 어쩜 아직도 세탁기가 없다니. 아휴, 진작 알았으면 바로 보내주는 건데 우리 딸이 괜한 고생만 했네. 그러게 그런 없는 집 구석에 시집 가는 거 아니라니까.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반대했던 결혼이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부모님께 힘든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비빌 언덕 없이는 시집살이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점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오히려 딸이 생기고 나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몸도 무겁고 힘든 와중에 시누이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시집살이도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한테 그랬다가는 다들 집 나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반찬을 하면 하는 대로 맛없다고 구박하고 시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반찬을 조금이라도 사오면 더 구박을 하셨어요. 집에서 팽팽 놀고 먹으면서 부지런히 식사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 가지고 쉽게 살려고 그럼 되겠니? 앞으로도 애연아 시장에서 만든 반찬 사서 들어오는 날에는 네 친정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지금 같았으면 더럽고 치사하다며 당장 짐을 싸서 나왔겠지만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들한테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말 한마디라도 하면 왜 그렇게 주눅이 들고 어깨가 움츠러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부모님과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이 컸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있든 없든 그냥 아무 데서나 싸웠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제가 있는데도 시어머니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는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던 데다 성인이 돼서 그런 낯선 모습을 보며 견디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툭하면 저에게도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냉장고에서 냄새가 난 애부터 시작해서 본인 방 걸레질을 안 했다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레를 발로 차기도 했어요. 애를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딸을 낳고 나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 어린 딸을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짐 시집살이를 견디고 살다가 딸을 낳고 나서야 분가를 했습니다. 그때도 시부모님은 분가는 무슨 분가냐고 난리를 치셨지만 도저히 그 집에서는 참고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또 친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비빌 언덕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따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셔서 그 핑계로 분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할 때마다 시부모님이 너무 무섭고 같이 살기 싫다고 하소연을 했더니만 아버지께서 집을 사줄 테니 무조건 분가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혼시키겠다고까지 하셨죠.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란 제가 결혼하고 그렇게 고생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래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은 안 하는 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 싶었죠. 그래도 우리끼리 분가해서 살다 보면 결혼 생활이 전보다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분가하고 나와서도 여전히 술만 먹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혼자 매일 친구들과 놀면서 즐기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순하고 얌전했던 저는 언제부턴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쌈딱이 되고 말았어요. 제 딸에게 제일 미안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딸이 너무 예쁘고 귀해서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친정의 신세까지 지고 시댁을 나온 거였는데 딸을 키우는 동안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느라 딸에게 매일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시부모님이 무식하게 싸우는 꼴을 보는 게 그렇게 싫었었는데 어느새 제가 딸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결혼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달라진 남편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저 자신도 밉고 싫었어요. 차라리 그때 부모님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후회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만 보면 저도 모르게 미운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나 타고 곱게 집에 들어오면 다행이죠. 매일 술이 떡이 돼서 집도 못 찾고 택시를 타고 집 주변은 빙빙 돌고 다니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이랑 친구가 좋으면 술이랑 친구랑 살지. 결혼은 나랑 왜 했어? 당신이 졸졸 쫓아다니면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이씨구, 술이랑 친구랑은 결혼 못하니까 당신이랑 했지. 나도 당신이 이렇게 바득바득 바가지 긁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남편 노릇은커녕 아비 노릇도 못하는 인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분가하고 따로 나와서 사니 눈치 볼 시부모님도 없으니 오히려 더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 하는 짓이 싫으니 결혼이 후회된다고 매일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매일 들들 볶는 제가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싸우다 보면 어느새 방에서 딸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아이는 저와 남편이 싸우는 게 무섭다며 숨죽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릿거릴 정도로 아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그 며칠 뒤면 또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매일 지긋지긋하게 싸우기를 반복하고 살다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던 해에 저나 남편이나 정신을 번쩍 차릴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와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독립하고 싶어요. 학교 근처에 방 얻어서 나갈 테니까 월세 보증금만 좀 도와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딸애가 한 번도 독립의 독자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에이, 우리 딸 농담이지? 집도 학교에서 멀지 않은데 갑자기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엄마, 우리 딸이랑 떨어지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제가 지긋지긋하게 남편이랑 20년이나 참고 산 건 다 우리 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딸 아니었으면 남편이랑 이혼했어도 진작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 힘들게 다 키워놨더니만 집을 나가겠다고 하네요. 나 지금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 둘이 매일 싸우면서도 나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이제는 나도 성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내 핑계 대지 말고 둘이 알아서 살아. 난 엄마 아빠 이혼해도 상관없어.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머리가 띵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았던 딸내미가 어느새 이렇게 불쑥 커서 제 앞에서 저와 남편과 같이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얼마 뒤 딸은 정말 독립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일말의 언질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선포하고 나가버린 딸에게도 너무 서운했지만 사실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어른으로서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아이고 뭐고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 착각이었던 거죠. 제 마음을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애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독립해 나가고 난 뒤 큰 집에 덜렁 남겨진 저와 남편은 많이 반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젊은 패기로 자식을 힘들게 했다는 것에 깊은 반성을 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둘이 다짐했어요. 저와 남편은 지난날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부부 상담 센터를 다니며 상담도 받았습니다. 물론 평생 싸워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을 나가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던 딸아이의 슬픈 얼굴을 떠올리며 잘 참아보자 싶었어요. 딸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도 노력한 덕분에 차차 남편과 저의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함께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러 다니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남편도 지난 날들을 많이 반성하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딸내미한테 못한 거 평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미안해. 남편은 약속의 하나로 술까지 끊고 집안에 충실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부모님과 제 중간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아들과 남편으로서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도 서로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저와 남편은 몇 년 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몇 년 새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아요.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면서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나 남편은 전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연애를 5년 넘게 했대요. 이런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딸애가 데려온 사윗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었습니다. 예비 사윗감은 술 안 마신다는 것 빼고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어른으로서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사윗감은 딸보다 5살이나 많고 30을 훌쩍 넘긴 나이면서도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대 때 만화 그린다고 집에 처박혀 그림만 그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글쎄 200만 원도 안 된다네요. 그렇게 살았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리 없죠. 심지어 지금 사는 집도 반지하 월세에다가 젊어서 그림 그리면서 생활비 대출받은 게 1억 원이나 있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너무 기가 막혀 얘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누가 봐도 너희가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염치로 집에 와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저도 딸에게 쌀쌀맞게 대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딸이 저와 남편에게 해도 너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딸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결혼할 상황이라는 게 따로 있어? 우리 연애도 5년이나 했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우리 둘이 결혼하면 잘 살 거야. 순간 저와 남편은 눈이 둘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저와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갔던 날이 떠오르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둘 다 서로 너무 좋으니까 현실이 안 보이겠지. 근데 엄마 아빠 눈에는 너무 다 보여. 너희 둘 지금 결혼하면 매일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은 못 산다고 할 거야. 물론 남편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과정에서 이야기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린 엄마 아빠랑 달라.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싸우고 엄마 아빠처럼 실패한 결혼 안 할 자신 있다고. 딸아이 입에서 실패한 결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너 실패한 결혼? 엄마 아빠한테 네가 있는데 왜 실패한 결혼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적어도 빚은 없이 시작했어. 그런데도 현실이 안 싸우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결혼이라고. 근데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빚까지 떠안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얼씨구, 행여나 안 싸우고 잘 살겠다.
딸에게 빈정거리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딸의 행동에 절대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채 헤어지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허락해줄 수 없는 결혼이었는데 딸이 하는 짓을 보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5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저나 남편이 설득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죠.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 입으로도 말하기 부끄러운데 딸년이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는 임신했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벌써 9주 됐대. 엄마랑 아빠가 허락 안 해주고 뭉기적거리는 바람에 나 배불러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생겼다고. 세상에 이런 걸 보고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제 딸년이었지만 어쩜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너 내 딸 맞아? 집 나갈 때도 부모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나가더니만. 결혼까지 이게 뭐야? 시집도 안 가냐니 임신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뻔뻔해? 내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닌데 뭐. 엄마가 뭘 그렇게 화를 내?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애 먼저 갖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딸이 임신했다는데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꼭 그렇게 고지식한 티를 내야겠어? 어이쿠, 축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길 가는 사람 열이면 열 다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지금 한가하게 축하나 할 상황인지. 젊어서는 남편이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더니만 이제 좀 나이 들어서 마음 좀 편하게 사나보다 했더니 뒤늦게 딸년이 제 속을 뒤집는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딸년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겠다고 지멋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에게 너무 서운해서요. 물론 딸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모 속 꽤 썩이고 결혼했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돌을 닦는 것과 같다는 걸 말이죠.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도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생활이 힘들어지면 부부끼리 서로를 탓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그래요. 굳이 제 딸이 왜 그런 힘든 길을 따라서 가려는 건지 속상하기만 했어요. 우리 딸은 우리랑 다르다잖아. 우리 둘이 젊어서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자라서 힘들었단 애가 설마 우리처럼 살겠어? 우리 딸은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니까 알아서 잘 살 거야. 여보,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허락해 줍시다. 남편도 예비 사이가 썩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할 수 없지 않냐면서 그냥 기분 좋게 허락해 주자고 했어요. 앞으로 딸과 사이의 앞날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요. 오랜만에 남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젊어서는 항상 자식 일에 뒷전이더니만 부부 상담을 받은 게 확실히 효과는 있는지 제가 딸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속 시원하게 딸과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이도 가진 상황이라 딸이랑 사위는 이미 결혼하는 거라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딸아이의 결혼을 기분 좋게 응원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라도 사위와 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음식 솜씨 발휘를 좀 했어요. 예비 사위를 위해 삼계탕도 하고 잡채에 갈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그동안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저와 남편이 딸에게 서운한 만큼 아마 딸도 저와 남편에게 서운한 게 많았을 것 같아서요. 모녀지간 싸움이야 부부싸움만큼이나 칼로 물베기 아니겠어요. 딸도 제가 살인 창을 보고는 그제야 제 마음을 알았는지 힘들게 뭘 이런 걸 많이 차렸냐고 하며 전처럼 밝게 웃어주더라고요. 우리 사이 온다는데 장모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고 배들 고프겠다. 얼른 앉아서들 밥 먹어. 저도 제 입에서 우리 사위라는 말이 그렇게 불쑥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 저도 딸 가진 엄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더군요. 어쩌겠어요. 제 딸년이 저렇게 좋다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들어도 앞으로 평생 제 딸이랑 손주를 책임지고 살아줄 사위이니 예쁜 구석을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제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예쁜 구석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자가 인물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던지 성격이 별로면 인물이라도 좀 보는 맛이 있으면 좋은데
애가 영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생긴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애가 참 보면 볼수록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삐쩍 말라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뭔가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결혼 준비라는 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과일을 먹으며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낼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도요. 집이야 제가 지금 사는 집보다 윤영이가 사는 집이 더 크고 좋아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리고 애는 제가 특별히 할 게 있을까요? 낳는 건 윤영이가 할 텐데. 제가 거창한 대답을 듣겠다고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뭔 대답이 저 따위인지 모르겠어요. 예비사이가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저 정도로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 예비사이네 집안은 저희 시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예비사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둘이서만 단칸방에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사이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그나마 아버지마저 사이가 중고등학교 때 술만 마시고 들어오시면 사위를 때려서 사이가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나 보더라고요.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다행히도 당시 사이의 담임 선생님이 사위의 사정을 알게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보내져 대학까지는 다닐 수 있었답니다. 나는 사이가 안쓰러운지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반면 저는 사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저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의 이야기면 안쓰럽고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저런 기구한 사연 속 주인공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더군요. 어두워진 제 표정에 남편이 걱정됐는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도 그동안 고생 많았네. 결혼 준비야 차차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 다 몸부터 챙겨.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나오지. 남편은 신혼집이랑 예식장은 본인이 다 알아서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이 살던 보증금을 가지고 결혼 준비하는데 다 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딸이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더군요. 아빠 정말이야? 아빠가 우리 집도 구해주고 예식장 밥값도 다 내줄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너희 둘이 이 좋은 시절에 엄마 아빠처럼 싸우지 말고 서로 아끼면서 살아. 알았지? 제 딸이지만 저럴 때 보면 영락없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결혼 준비 도와준다는 말에 아주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참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도 저인 게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무사히 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제 딸을 그대로 빼다 박은 아들이었어요. 손주는 자식하고 또 다르더군요. 자식 키울 때는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시누이들의 구박에 치이며 악착같이 버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 딸이 그렇게 이쁜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손주는 울어도 똥을 싸도 너무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딸내미는 애를 낳고도 바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어요. 육아휴직이라고 딱 3개월 쉬고 바로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딸이 조금 더 쉬었으면 했는데 사위 벌이가 영 시원찮으니 딸이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손주를 봐주러 딸네 집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딸은 시터를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더 걱정돼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손주를 돈 주고 남의 손에 크게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예쁜 건 예쁜 거고 애를 봐주는 건 또 다른 문제더군요. 늙어서 손주 키워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딸도 신경 쓰랴 사위 눈치도 보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이 사위보다 퇴근 시간이 더 늦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사위 밥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온 사위 밥도 안 먹이고 바로 애를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애를 보며 사위 저녁상까지 매번 차려야 했습니다. 이게 은근 시집살이가 따로 없더군요. 사위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하고 사위는 전혀 다르잖아요. 남편이야 제가 바쁘면 대충 챙겨주면 되지만 장모 입장에 사위를 어떻게 대충 아무거나 차려서 먹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이가 입이 짧아요. 남자가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라도 챙겨 먹이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도 챙겨야 하고 딸네 집도 챙겨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손주를 보고 8시 넘어서 집에 와 쉬지도 못하고 늦게까지 반찬을 하다 자기 일수였습니다. 물론 제 자식들 먹이는 일이니 힘들어도 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의 술 문제였어요. 사위가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있는데도 자꾸만 반주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워낙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남자 술 먹는 거 가지고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위는 저희 남편보다 더 심했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먹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넘어가다가 아무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베란다에 나갈 때마다 소주병이 박스째로 있는데 저도 욱하더라고요. 이서방,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자꾸 술에 기대면 안 돼. 나 가고 나면 둘이 같이 애도 봐야 하는데 매일 그래 술 취해서 있으면 되나? 저는 최대한 좋게 말한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딸도 퇴근하고 와서 힘든데 너까지 술 취해 있으면 되겠냐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애둘러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모님, 저는 일이 힘들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마시는 거예요.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사는데 먹고 싶은 술 정도는 먹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때보다 또박또박 말하는 사위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순간 저도 짜증이 좀 났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위에게 싫은 소리를 좀 하고 말았어요. 이보게 이서방, 누가 보면 자네가 엄청나게 벌어다줘서 우리 딸내미가 집에서 호강하면서 사는 줄 알겠네. 자네 눈엔 우리 딸내미 애 낳고 100일 만에 나가서 저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그건 안 보이나? 나이를 처먹고도 철없는 사위의 모습에 화가 나서 그만 저도 못 참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그동안 매일 퇴근하고 오면 술 마시고 딸이 올 때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코를 골며 드릉드릉 잠을 자는데 사위라도 그 모습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제 말을 알아듣기는 했는지 사위도 입을 꾹 다물더니 이내 알겠다고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만큼 화가 나서 사위에게 손주를 안겨주고 딸이 오기 전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더러 이제 손주 봐주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터분 구했어요. 당장 오늘부터 와주실 수 있다고 해서 불렀으니까 엄마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했어요. 딸이 시터를 구하고 있었으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딸이 전혀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날 사이와 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저더러 오지 말라고 하니 이건 분명 사위의 입김이 들어갔구나 싶었습니다. 왜? 이서방이 내가 준혁이 보러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디? 그래서 급하게 시터 구한 거야? 처음엔 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시터를 구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본가요? 너무 뻔한 일을 돌려서 말하니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투덜거렸어요. 너희가 지금 형편에 시터까지 쓰면 어떡해? 네 남편 월급보다 시터 월급으로 더 나가겠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화가 나니 말이 좋게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딸도 한계가 왔는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엄마가 그런 소리 하니까 이사방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사람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한 건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해요?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딸은 또 제 앞에서 사위 편을 들었어요. 저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저도 다 딸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애써 참았어요. 알았다 알았어. 다 엄마 잘못이지. 그럼 엄마는 이제 손 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해봐. 손주 봐주는 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상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터 구하고 나서 서로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다 보니 오히려 딸과 제 사이는 애 봐줄 때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대가리 크면 남이라더니만 괜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서로 자주 안 보고 가끔 보는 게 더 나았습니다.
저도 괜히 딸과 사위 일에 간섭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괜히 더 아는 척하고 관여해봐야 딸이나 사위나 귀찮아하는 것만 같아서요. 그리고 그렇게 대면 지내다 보니 오히려 저도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손자가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 컸어요. 확실히 손주가 조금 크고 나니 더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평일엔 다들 바쁘다 보니 주말에는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주말에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다가 정 손자가 보고 싶으면 주말에나 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면서 좀 봐줘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손자도 손자지만 사실 제 딸이 더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애 보랴 일하랴 매일 바쁘다 보니 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은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길에 딸이 자주 전화를 하는데 웬일로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면 그냥 일이 바쁜가 싶어 원래 제가 먼저 딸에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마침 주말에 손자 생일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루 멀다 하고 전화하는 애가 이번 주에는 통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먼저 전화했어. 딸, 요즘 많이 바쁘니? 바쁘기는 그냥 준혁이가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왜 엄마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딸이 평소에도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은 뭔가 말수가 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손자가 아팠다고 하는 걸 보니 영 잠을 못 잤나 싶더라고요. 너 목소리가 안 좋다. 이번 주에 엄마가 가서 준혁이 데리고 올까? 그래야 너도 좀 쉬지. 다 커서 시집까지 간 딸이라도 옆에서 보면 항상 걱정되고 안쓰러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달라, 뭐 먹고 싶다 철없이 조르던 녀석이 어느새 커서 애엄마가 되어 있다는 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딸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저도 남편이랑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지만 딸이 한참 예민하던 시절 저와 남편이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딸이 저나 남편 때문에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니 결혼해서 사는 동안만큼은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애 생일인데 그래도 집에서 파티라도 해야지. 이번 주 주말은 집으로 와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며칠이나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는데 그래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딸애가 주말에 손주 생일 파티를 한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딸도 보고 손주도 보는 거라 신이 나서 일찍이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와 남편이 괜히 갔나 봐요.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가는데 사위 얼굴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딸은 애써 손주를 안고 웃으며 반겨주었지만 아무래도 사위 표정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사위가 저나 남편에게 살갑게 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예 똥인상을 쓰지는 않았었는데 그날은 대놓고 얼굴을 구겨대서는 저와 남편을 보고도 고개만 대충 숙이고 말더라고요. 사위의 행동에 저는 순간 또 욱했지만 애써 꾹 참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주 생일인데 괜한 일로 또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래도 딸과 손주 덕분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딸애가 맛있는 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딸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았더니만 언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졌대? 나도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솔직하게 미역국은 내가 엄마보다 낫지 않아? 그래. 너희 엄마 미역국은 영 간이 심심하지. 우리 딸이 끓인 게 내 입맛에도 딱이야, 딱이다. 얼씨구 부녀지간에 아주 신이 났네. 아무리 그래도 내 음식 솜씨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안 그런가 이서방?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사위의 떨떠름한 반응에 순간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애가 일부러 말을 돌리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사위의 반응은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똑같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위의 행동이 신경 쓰여서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요. 이서방,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전보다 얼굴도 좀 야인 것 같고 표정도 영 안 좋네. 아니요. 제가 다니는 회사야 코딱지만한 회사인데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좀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래요. 사위의 말에는 분명 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사위가 벌어오는 돈이 시원찮다는 식으로 말한 거 가지고 사위는 아직도 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위에게 제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지난번에 자네한테 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서운한 거야? 그때는 내가 내 자식만 걱정하느라 생각이 짧았어.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사위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 안 그래도 내내 마음이 쓰였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도 사위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게 있어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넘어가지는 게 가족이니까요. 저와 사위가 피는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벌써 장모 사위로 지낸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저도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속이 좁았어요. 사위도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하는 게 그래도 본인도 저에게 잘한 건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다 먹고 손주와 케이크까지 불고 나서 저와 남편은 딸네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딸네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남편도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잊고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글쎄 손주 녀석 생일이라고 봉투에 용돈을 넣어놓은 걸 깜빡했지 뭐예요. 사실 말이 손주 용돈이지 딸에게 주는 생활비였어요. 대놓고 돈을 주면 딸이 잘 받지 않아서 딸, 사위, 손주 생일 때나 명절에 제가 따로 봉투에 300 정도 넣어 주고는 해요. 딸이랑 사위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야 알지만 요즘 세상에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딸내는 일한다고 치떡까지 쓰는데 항상 돈에 허덕일 게 뻔해서 생활비라도 좀 보태줘야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에 가 있으라고 하고 급한 대로 저만 다시 딸네 집으로 올라갔어요. 봉투만 후다닥 주고 다시 내려오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연신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더니 현관문을 아예 활짝 열어놨더라고요. 아이고 벌레 들어오면 어쩌려고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면 어떡해. 저는 다시 올라온 게 민망해서 애써 너스레를 떨며 딸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요. 손주를 등에 업고 재우고 있는 딸에게 다가간 사위자식이 제 딸 뺨을 세게 갈기더라고요.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말이죠. 아휴, 너는 가만 보면 소름 끼치게 가식을 참 잘 떨더라. 이 상황에 네 애미애비 왔다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실실 쪼개면서 말도 많이 하더라?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눈이 휙 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 이 새끼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이 쪼다같은 새끼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달려들어가 사위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는지 사위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하는 거야? 아파요. 이거 나요. 놓기는 몰라. 너 이 자식, 내 딸한테 손댄 거 오늘 처음 아니지? 언제부터 이랬어, 이 나쁜 새끼야! 이거 놓고 말해요, 말로. 장모님 잘난 딸내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이래요. 2년은 맞아도 싸다고요. 사위자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세상에 맞아도 싼 짓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제 딸내미가 맞을 짓을 했다네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 어이가 없어서 손바닥을 높게 들어 싸가지 없는 사위놈의 뺨을 세게 날렸어요. 그러자 순간 눈이 희번득 돌아버린 사위자식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세게 밀쳐내더군요. 에이, 이 아줌마가 미쳤나? 편들 게 따로 있지. 당신 딸 바람 피운다가 나한테 걸렸어. 더러우면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사위놈이 저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한참이 돼서도 제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된 남편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딸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제 팔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정하며 저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말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날 딸과 손주를 그대로 집에 두고 올 수 없어서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하루 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사위놈이 연애할 때부터 집착이 심했답니다. 딸이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싫어했대요. 그때는 둘 다 나이가 어렸으니 딸도 단순히 질투가 심한 정도 생각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자꾸만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집착이 더 심해졌대요. 딸아이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남자 상사가 있는데 자꾸만 그 남자 상사와 엮으면서 의심을 했대요. 딸 핸드폰을 훔쳐보는 건 일상이었고 딸 핸드폰에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딸에게 핸드폰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의심했답니다. 심지어 핸드폰 매장까지 가서 통화 내용과 메시지 내용을 뽑아달라고까지 했대요. 직원이 메시지 내용까지는 뽑아줄 수 없다고 했더니 거기서 직원한테 나랑 입 맞춘 거 아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사위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라도 하면 손주를 늦게까지 시터에게 맡겨놓고 혼자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대요. 딸아이와 그 남자 상사만 있는 것도 아닌데도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딸과 상사가 나오는 순간 달려들어 멱살까지 잡으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붙였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위가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았어요. 결혼 초부터 그렇게 술을 먹더니만 결국은 병이 난 거죠. 딸아이에게 손댄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위놈의 증상은 선을 넘었어요. 저는 곧바로 딸과 사위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병원부터 알아봤습니다. 사위가 정상적으로 이혼만 해주면 다른 건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사위놈이 죽어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우겼어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나 버리고 그 새끼랑 살림 차리라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사위놈은 이혼 안 하겠다고 물건까지 던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본 거예요. 사위놈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사위놈이 물건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사위놈에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어요. 사위는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로 인한 조현병 증상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위에게는 안 된 일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오히려 잘 된 일이었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입원 결정이 떨어졌어요. 어린 아들이 있다 보니 사위의 상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사위놈과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딸아이가 이혼하면 저도 남편과 둘 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딸아이가 사위를 많이 좋아하긴 했는지 사위를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더니만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해. 딸은 손주를 위해 사위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이혼하긴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가끔 사위 병원에 면회를 가요. 갈 때마다 약 잘 먹고 술 꼭 끊어야 한다고 그래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속으로 낳은 제 딸이지만 전현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제 눈으로 딸이 사위에게 맞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딸은 저에게 평생 숨기고 참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끔찍했던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딸아이의 마음속엔 아직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다가 벌떡벌떡 깨서 한참을 못 자고 뒤척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씩씩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딸과 함께 읽어보고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덕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제 인생에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의사니까 어느 모임을 가도 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제보할 사연도 마찬가지고요. 시골 출신 홀어머니, 이 두 개의 단어만 봐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륙에 있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임신하셨을 때부터 아빠가 없었거든요. 듣기론 사고로 죽었다고 하던데 진실 여부는 모릅니다.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건 제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대충 엄마와 둘이 가난하게 살았고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건 일상이었고 등록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나마 죽기 살기로 4시간 자고 공부해서 제가 공부는 잘했거든요. 그 가능성을 보고 선생님들이 학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은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고등학교 학비를 대부분 내주셨어요. 요즘도 명절 때마다 꼭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있죠. 어린 마음에 성공하면 이런 돈 없는 솜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빨리 깨우쳤어요. 월세 낼 돈이 없어 엄마가 집주인에게 무릎 꿇고 비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공부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덕분에 서울에 있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진영아, 예과 때는 공부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본과 올라가서 하면 돼. 장학금 받아야 돼. 너희끼리 놀러가. 난 진짜 괜찮아. 대학에 와서도 저는 남들 다 노는 신입생 때도 논 적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했고 또 과외도 5개나 돌렸거든요. 사정상 엄마는 시골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과외에서 번 돈으로 냈어요. 문제는 등록금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과외하고 받은 돈을 모으고 모아 엄마에게도 매달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의대에 갔다는 것도 충분한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돈까지 매달 아쉽지 않게 보내니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보내준 돈으로 작지만 김밥 가게를 하나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의사니까 상대도 당연히 의사나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과외였어요. 네, 바로 남편과 저는 과외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선생과 학생이라는 말도 어색한 게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아요. 민서가 숙제 다 해왔네. 잘했어. 혹시 모르는 문제 있었어? 아니요. 그래? 다행이다.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갈게. 중간에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직도 남편의 고등학생 시절이 기억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궐 같은 집이었어요. 학교 동기가 어머니가 까탈스럽다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소연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남들보다 2배를 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과외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텐 지금 시어머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유별나셨어요. 저도 서울에 있는 많은 부잣집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방학 때는 입주 과외로 같이 생활하며 과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탈스러운 학부모를 상대하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유별났죠. 선생님, 우리 아들이 3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대에 진학해야 돼요. 할아버지랑 얘 아빠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우리 아들도 당연히 서울대 가야 되거든요. 아, 네. 저도 최선 다할 테니까 민석이도 가정에서 많이 신경 써주세요. 우리 민석이 아들 최선 다하고 있죠. 우리 아들이 저번 체육대회에서도 1등을 했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으면 운동은 좀 못해도 되는데. 맞죠? 그리고 저번엔 사생대회 나가서도 1등 했어요. 어쩜 이렇게 잘났을까요? 아마 제 피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대화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의 끝이 모두 다 남편 자랑이었거든요. 뭐만 하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하고 등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생 때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가르치는 건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동기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과외했는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죠. 대한민국 부자들이 사는 곳에서도 화려한 집에서 살던 남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돈 하나는 정확히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한푼이 아쉽던 시절이라 시어머니의 남편 자랑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과외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남편의 학업 성적이었어요. 남편은 안타깝지만 본인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닥을 기는 성적은 아니었고 서울대는 가지 못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수까지 했는데 재수에도 서울대를 가지 못했어요. 그때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잘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때는 또 본과에 들어가서 과외를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 일정을 빼고 공부를 봐줬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컸거든요. 저는 돈이 급했기 때문에 그때 남편에게 전혀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침내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는 아니어도 적당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는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실습과 시험으로 바쁜 날을 보내던 저에게 남편은 아주 저돌적으로 들이댔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사귀지 않고 있던 저는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었으니까요. 아니, 네 인생 살아. 난 진짜 연애는 사치야. 남편은 제가 대놓고 거절해도 병원에서 실습하면 병원 1층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워낙 돈이 많으니 저를 기다렸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짓을 몇 년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혼자 서울에서 살며 힘들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주 순조롭게 연애했어요. 제가 워낙 바빠 남편에게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해 미안했죠. 오히려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가 제 마음이 편했을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 연애는 당연히 시댁 식구들에게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전 우리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온갖 편견을 다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난 애초에 결혼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난 고등학교 때부터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야. 집안 반대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은 진짜 물러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과외할 때 하도 시달려서 과외가 끝나고 번호를 바꿨거든요. 선생님, 아니지,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과외 학생을 그런 식으로 꼬셔도 돼요? 나 이거 당신 학교랑 병원에 다 말할 거야, 어? 어머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 돈 보고.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몰라도 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만나자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 굉장히 불쾌하네요. 뭐라고? 불쾌? 야, 너 말 다 했어? 저도 절대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전화에 너무 화가 나 맞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따졌죠. 이 사건으로 저는 정식적으로 인사를 가기도 전에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쉬울 게 없어서 그냥 지켜봤어요. 어느새 그런 상태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니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저를 찾아오고 설득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남편은 앞서 말했듯 집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자기 가게를 차렸어요. 일반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하긴 싫었나 봐요. 제가 일하던 병원 바로 아래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기야, 결혼하자. 내가 진짜 부모님 다 설득했어. 엄마도 이제 자기 정식 의사 됐다고 하니까 반대 안 하셔.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 결혼은 없어. 난 우리 엄마 책임지고 평생 살아야 돼. 실제로 저는 엄마한테 월급 반 이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제가 서울로 올라가니 적적해 하셨어요. 그래서 김밥 가게를 열고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시니 힘들어 하셨습니다. 많이 외로움도 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내서 고향에 가려고 해도 워낙 바빠 쉽게 그러질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점을 제대로 파악했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예비사위라고 하더니 막 일을 돕더라.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어찌나 싹싹한지 몰라. 넌 왜 결혼 앞둔 남자친구 있으면서 말을 안 해? 이런 사람이랑 결혼 예정이면 말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데 주위에 자랑했어. 엄마가 한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저 몰래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을 예비사위로 지칭하면서요. 그걸 듣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워낙 바빠 엄마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게 속상했는데 남편이 그 부분을 채워주니까 뿌듯했죠. 이러면서 제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 시댁에 인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대놓고 좋아하셨어요. 우리 집안의 의사 며느리라니 이게 무슨 횡재야? 아이고 너무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 과외할 때 몇 번 봤는데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올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아버지와 계속 대화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전혀 모르던 눈치였습니다. 남편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도 자기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저를 견제하더라고요. 사실 말하자면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은 병원 옆에다 구하면 되겠다. 마침 아들 카페도 거기 바로 앞이고 아이 너무 좋네. 모은 돈은 얼마나 있어? 그래도 우리 집안 정도면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 텐데. 괜찮겠니? 아니 이 사람아 그걸 왜 여기서 대놓고 말해 민망하게.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요? 돈이라면 저도 절대 적지 않게 모았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계속 일을 쉬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벌이로 제가 딸리진 않을 텐데요.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만해요.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하면 저도 당연히 받아쳤고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저를 두둔해줬어요. 시누이는 그럴수록 저를 아주 표독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차피 시댁의 실세는 시아버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견제해도 결국 시아버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엄마가 상견례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올 때도 시아버지는 기사를 보내주실 정도였죠. 사실 남편이 직업이 저보다 훨씬 못하니까 제가 아쉬울 게 없었잖아요. 실제로 선자리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걸 시아버지도 눈치채셨는지 제게 많이 잘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생활을 말하자면 생각보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제게 많이 헌신적이었습니다. 전 오히려 결혼하고 좋았던 게 남편이 모든 집안일을 다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사느라 빨래, 청소, 요리를 하나하나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남편이 전부 다 해주니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여보는 그냥 편하게 일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장모님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올 거야. 만약 여보 시간 되면 같이 가요. 남편은 우리 엄마도 극진하게 챙겼어요. 제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남편이 엄마를 챙겨서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열심히 우리 엄마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결혼하고 첫 명절 사건이 떠오르네요. 전 그때도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워낙 바쁜 걸 아니까 명절이어도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친정에 가서 가게도 돕고 선물도 주고 왔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본인이 가서 계속 옆에 있어줬어요. 저야 진짜 남편에게 고마웠는데 전화가 와서 봤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넌 어떻게 애가 시댁 방문도 안 해?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안 그래? 응? 이건 예의가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도리는 지켜야지. 어머님, 이미 아버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아버님이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저 정말 바빠요. 이런 일로 전화하실 거면 남편 통해서 해주세요. 뭐? 너 지금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야? 어?
시댁 무서운 줄 모르니? 의사면 다야? 어? 의사면 그렇게 시댁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우리 아들 기죽이고. 저 남편 한 번도 기죽게 한 적 없고요. 시댁이 왜 무서워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 바빠요. 끊을게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본인 심기를 거슬리면 몇 번이고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일이 실제로 바쁘기도 했고 또 받기가 싫어 몇 번 피했더니 그게 더 괘씸했나 봐요. 나중에 시댁의 남편과 시간을 내어 찾아가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투명인간처럼 대하면 저야 편했습니다. 집안의 실세인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그때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가 자꾸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걸 알고 시어머니를 말렸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몰래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자꾸 이러면 저 아버지한테 알릴 수밖에 없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주변에 사기치고 다니는 거 나중에 발각되면 우리 집안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아버지한테 말하기만 해. 아주 그냥 결혼하더니 지 마누라 말에 휘둘리고. 아유, 됐어. 아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잘난 의사 며느리랑 둘이 알아서 잘 살아. 아유. 시어머니는 남편이 몰래 사기에 대해 말해도 결국 또 제 탓을 하더라고요. 똥이 무서워 피하는 건 아니니까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물론 저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며칠 지나면 또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어요. 아들, 엄마 돈 좀만 빌려줘. 응? 제발. 아버지한텐 비밀로 하고. 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이제 절대 사기치고 돌아다니지 않아. 응?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째냐고요. 저도 지쳐요. 그럼 은주한테 빌리시던가요. 난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데 엄마 왜 그래요? 은주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래? 엄마 서운하다. 아니 너야말로 결혼하더니 완전히 그 집안 사람 된 거야, 응? 퇴근하고 보면 남편은 거의 매일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부여잡고 울기까지 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에까지 들렸죠. 남편이 시누이에게 빌리라고 하면 아직 학생인 시누이가 무슨 돈이 있냐고 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찼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집 주변에 개원하게 됐어요. 전공이 피부과였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슬슬 개원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병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피부과가 개원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남편도 모았어도 우리 돈으론 개원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알았던 건지 시아버지가 돈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우리 부부의 돈을 합쳐 피부과를 크게 열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개원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간섭이 매우 심해졌어요. 그전까진 제가 무시하면 그만이라 크게 엮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개원 이후로 시댁과 많은 마찰이 생기게 됐습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시아버지는 가만히 계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원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여기 병원이 우리 며느리가 하는 데야. 다들 이리 와. 예, 나왔어. 어머니, 지금 밖에 환자들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병원 개원할 때 우리가 지원해준 거 몰라?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으면 어떡해.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아유, 그래. 아유, 의사라고 콧대 높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그러지 말어. 시어머니는 본인 친구들을 자꾸 병원에 데려오셨어요. 뻔히 바쁜 걸 알면서도 대기하는 손님이 수십 명이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으스대며 피부 관리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보는 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번 그렇게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에게 공짜로 옛다 싶어서 관리를 받게 해줬더니 글쎄 아가씨까지 자기 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준 건 시어머니 말대로 시아버지가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우리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시고 또 시어머니니까 제가 기 살려주려고 했던 건 맞아요. 아무리 싫고 미워도 내 남편 어머니잖아요. 우리 엄마는 실제로 사위 덕분에 고향에서 친구들에게 으스대며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좋고 워낙 우리 친정엄마에게 잘하니까 저도 잘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아니잖아요. 시누이는 제 아랫사람이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게 아닌데 기가 막혔죠. 새언니, 저 왔어요. 제 친구들이 요즘 피부 고민이라서 제가 데려왔어요. 저희 레이저 좀 받고 갈게요. 언니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와, 야 은주야, 너네 새언니가 원장이야? 대박이다, 진짜. 우리 아빠가 이 병원 개원할 때 지원 진짜 많이 해줬어. 우리 아빠 같은 시아버지도 없지 않냐? 우리 아빠지만 진짜 대박이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워낙 시누이를 예뻐하셨어요. 딸이고 막내라서 많이 예뻐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시누이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도 받아줬어요. 실제로 시누이 말대로 시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크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던 것도 맞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정도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야 제가 꾹 참고 넘어가면 되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늘더니 나중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찾아오더라고요. 실제로 손님들에게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제 입장이 곤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몇 번을 고민하다 말할게. 어머니랑 아가씨가 자꾸 병원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내가 곤란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아니까 나도 넘기려고 했는데 이건 좀 심하다. 뭐라고? 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말했어야지. 내가 해결할게. 나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이제껏 중간에서 역할을 매우 잘했었거든요. 명절이나 생신 때나 제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나서서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믿고 기다렸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시누이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거면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깽판을 치고 갔어요. 아니, 이 병원 개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사람이 말이야 이래도 돼, 응?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시부모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되냐고. 언니, 그렇게 싫으면 그때 말하던가요. 왜 갑자기 그래요? 그리고 엄마랑 제가 오면 뭐 얼마나 왔다고 그러세요. 진짜 속상해요. 너무 실망했어요. 내 친구들 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쪽팔려서 이제 데리고 오지도 못하겠네. 결국 기다리던 손님들도 병원 밖으로 나가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오고 나서는 병원에서 서로 언성이 오갔어요. 아니,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남의 영업장에서 이래도 되냐고. 제발 그만 좀 해. 너야말로 왜 이래, 응? 우리가 개원할 때 돈 보태줬던 거 몰라? 부모 돈으로 개원했으면 어느 정도 바칠 수도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제가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요. 이 병원 개원할 때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아버님이 돈 많이 지원해 주신 거 아는데 그래도 남편하고 제 돈이 더 많아요.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왜 자꾸 그런 말투로 말해요? 아무리 화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아가씨야말로 그럼 저한테 왜 그래요? 직원들 앞에서 이러기 싫었는데 저도 될 대로 되라 싶었습니다. 결국엔 시아버지까지 병원으로 오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저는 완벽한 대치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2년 동안 시댁에 찾아가지도 않게 됐습니다. 남편만 혼자 생신 때나 명절에 시댁에 가곤 했었죠. 전 정말로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는 저도 연락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도 중간에서 절 설득하더라고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른이잖아. 착한 우리 딸이 참고 한 번만 넘어가. 네 남편이 얼마나 챙기는지 알잖아. 내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응? 아가,
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아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라는 게 함부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는 말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자. 엄마와 시아버지가 저를 설득하니 저도 넘어갔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마음이 좋게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잘하고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으니 그런 거였죠. 시아버지는 이외에도 제가 몸을 제대로 챙기지 않을까봐 한약도 지어오셨거든요. 각종 영양제와 간식 같은 것도 사서 일부러 카운터에 두고 가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제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배려를 받으니 저도 어느 정도 제가 속이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아가씨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로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아가씨의 결혼으로 인해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제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날이 많았다는 의미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남편과 저는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지는 문제였어요. 저는 제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가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관한 문제로 남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저는 아이를 아예 낳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반면 그렇다고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만약 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낳지 않을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 부분을 되게 긁었습니다. 아이를 이제 낳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 곧 노산인데 산모가 젊어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대를 잇는 것도 참 중요해. 우리 아들이 집안 장남이라 대는 꼭 이어야 하거든. 알겠니? 아이가 인형도 아니고 준비가 되면 남편하고 낳을 예정이에요. 그냥 대를 잇겠다는 마음으로 낳기엔 생명이잖아요.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돼야 돼요, 어머님. 아니 막말로 니네가 돈이 부족하니?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뭐가 문제라서 그러는 거야? 아이 낳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하세요. 은주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식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결혼하며 손주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 뿐이라 아가씨 아기는 사위 핏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 얼굴만 보면 박씨 집안 족보가 어떻고 저쩌고 말이 엄청 많았어요. 정작 진짜 박씨인 시아버지와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김씨인 어머니가 저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박씨족보에 아이를 올려야 돼. 진짜 내가 너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응? 아이 노산이면 나중에 오히려 너네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내 말 듣고 이제 슬슬 준비하자. 박씨 핏줄인 시아버지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그러면 막말로 아이도 안 가질 거면 왜 결혼한 거야? 어? 그럴 거면 혼자 살지 그랬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면 마치 아이를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아가씨 결혼으로 인해 겨우 다시 이어간 인연이 다시 끊기나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남편이 막아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원래 아이를 슬슬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행동하니까 괜히 이상한 반발 심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에 대해 얘기하다가 뜻밖의 사건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친정엄마의 소원이었어요. 제가 진료를 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웬만하면 제가 일할 때 전화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창 진료 시간인데 전화벨이 울려 봤더니 엄마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이순자님 보호자 되시죠? 따님 번호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통화 혹시 가능하세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는 바로 병원이었어요. 딸이 의사인데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다니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마감하고 시골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소식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내용이었죠. 의사에게 전달받으며 제가 의사니까 이해를 했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는 게 바빠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만
엄마가 병 걸리니까 소원이 하나 생겼네.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어. 우리 딸 자식이 얼마나 예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 물론 네 선택이니까 강요하진 않을게. 하지만 눈 감기 전에 네 자식 보고 싶기는 하다. 엄마는 항상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아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엄마는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길 원하셨습니다. 남편과 이미 대화를 나누며 아이를 슬슬 가지자고 얘기하기도 했고 엄마도 아프시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재촉이 얄미워서 일부러 미루기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제 뜻대로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가씨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임신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완벽한 제 착각이었죠.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대학 동기에게 적인 거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였어요. 차라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하면 되는데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건 힘들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안 그래도 얄미웠는데 이때 너무 미웠어요. 우리 영재 너무 예쁘지? 진짜 내 새끼지만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몰라. 그러게 진짜 예쁘다. 네 오빠 어릴 때랑 똑같네. 아유 우리 아들 아기 때 생각난다. 아유 우리 아들 핏줄은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유. 일부러 무시하려고 해도 저런 말이 귀에 콕콕 박혔어요. 임신 준비하며 최대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나중엔 남편이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게 보이니 아이를 가지지 말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에 포기는 없었어요. 친한 동료가 소개한 난임병원에 다니며 결국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임신에 성공한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기쁘다. 몸 건강관리 잘하고 무사히 아기 태어나길 기도하자. 세상에 아유 세상에. 며느리가 고생 많았네.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아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면서 아기 태어나길 준비하자. 힘들면 병원도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모쪼록 큰 문제 없이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야지. 시아버지와 친정엄마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놈의 노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셨죠. 평소 같았으면 반박했을 텐데 저 때는 임신했을 때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런 자신에게 놀랐어요. 임신했을 때 좋았던 것은 몸을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입덧이 매우 심해서 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제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병원은 닫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하는 게 시간도 잘 가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좋았죠. 아, 참 엄마. 내가 그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만하라고 했잖아. 아직도 그러고 다녀? 아버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 주변 사람들 상대로 그러면 나중에 다 들통난다고 했잖아. 아휴. 남편은 종종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버릇을 못 버리고 심지어 사기치는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최대한 무시하고 출산 준비를 했죠. 친정엄마는 제 임신이 너무 황홀했는지 시골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셨어요. 택배가 도착해서 보면 엄마가 보낸 농산물이었어요. 입덧이 심해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는데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엄마는 직접 올라와서 요리도 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의 제안으로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임신했으니 얼마나 행복하면서 동시에 걱정됐겠어요. 장모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있다 가세요. 저와 같이 있으시는 게 불편하시면 제가 나갈게요. 아시겠죠? 아유, 박서방.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우리 박서방 하는 행동 보면 죽어도 편히 갈 수 있겠어. 우리 딸이 결혼 하나는 참 잘했어. 남편은 여전히 우리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불편해한 걸 알고서 일부러 시댁에 갈 때 혼자 가고 우리 엄마한텐 최대한 저랑 있을 수 있게 해주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부부는 나이 성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냥 세상에 우리 이세가 태어난 게 중요했지 딸인지 아들인지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박씨 집안 대를 잇는 것에 집착하던 시어머니는 대놓고 아쉬운 티를 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텐데 아쉽네. 어머니, 저 출산한 지 이제 3일 됐어요. 제 앞에서 아쉽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대를 잇는 게 중요하시면 차라리 아들 입양을 할까요? 뭐 입양? 말이 되는 소리를 내. 그냥 어른이 아쉬워서 말할 수도 있지. 쟤는 왜 저렇게 공격적이야? 네가 의사면 다야? 여기서 제 직업이 왜 나와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놈의 집안, 핏줄, 대를 이어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저도 생각하셔야죠.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는 게 유행이라더니 너도 똑같아. 그리고 당연히 대를 잇는 거 중요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지 알아?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들어와 말렸고 그렇게 저는 또 시어머니와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수고했다며 용돈도 따로 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도 수고했다며 시골에서 또 올라오셨어요.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만 보려고 했죠. 남편과 알콩달콩 아기 신생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저에게 더 잘해줬어요. 그런 남편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주변에 폰지 사기를 치는 것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알게 됐죠. 어머님 그렇게 주변인 상대로 그러는 거 나중에 다 걸릴 텐데. 그것도 그렇고 갈수록 액수도 커져. 아버지 아시면 분명 난리나. 아니 본인도 당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아들인 나한테 돈 빌리고 숨겨달라고 그러지. 아유, 난 모르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우리 딸 돌잔치가 다가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고 시아버지가 손녀의 첫 번째 생일을 거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잘해주셨으니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번만 참자고 생각했어요. 저도 병원 일이 바쁘니 행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주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정엄마도 상당히 설레하셨죠.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다니 엄마 너무 설렌다. 옷은 어떤 옷 입지? 손님들도 많이 온다며. 엄마 창피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입고 와도 돼. 그리고 엄마가 뭐가 창피해?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내쫓을 거야. 엄마가 그래도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갈게. 그 결혼식 때 입고 가는 갈색 정장 있지? 그거 입어야겠다. 우리 손녀 돌잔치라 사진도 찍을 거 아니야. 당시 엄마는 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저보다 더 설레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가 딸의 돌잔치를 아주 큰 호텔의 연회장을 빌리셨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셨습니다. 워낙 아는 사람이 많은 분이셔서 가능했죠. 남편에게 들으니 지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엔 시어머니가 지인이라는 핑계로 사기치는 사람도 많았고요. 무튼 드디어 돌잔치하는 날이 됐습니다. 남편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엄마를 데리러 갔어요. 엄마는 중요한 날마다 입는 갈색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옷인데 엄마가 참 아끼는 옷이었어요. 그런 옷을 꺼내 입고 오신 걸 보고 뭉클했죠. 돌잔치가 시작됐고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남편과 같이 도착한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우 쪽팔려. 저게 뭐야? 진짜 시골 사람 아니랄까봐 촌티나게 입고도 왔네. 아이 저런 옷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엄마, 진짜 입으라고 해도 못 입겠다 나는. 어찌나 크게 말하던지 우리 엄마 앞에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화가 확 났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거든요. 저런 사람과 가족이라는 틀 안에 묶여있는 것도 싫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둘이 계속 비웃으며 우리 엄마를 대놓고 흉봤어요. 남편이 저에게 충분히 잘했고 우리 엄마를 잘 챙겨줬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과 살겠다고 제가 저런 시어머니와 계속 얼굴을 볼 순 없었어요. 그동안 속에 참아왔던 게 확 터졌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랑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장소가 장소인데 넌 돈도 많으면서 엄마한테 옷 한 벌 사주지 그랬어. 응? 아이 저게 뭐야. 다들 주변에서 욕해. 주변에서 욕한다고요? 하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어머님처럼 주변 사람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진 않아요. 얘가 뭐라는 거야. 조용히 해. 제가 큰 소리로 소리치자 주위에서 저희를 다 쳐다봤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인 가족이 서로 싸우니 당연했죠.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네. 이혼할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를 잇는 아들 낳아줄 며느리 새로 구해서 알아서 사세요. 평생 지금 이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돌아다니고요. 여러분, 아세요? 투자금 명목으로 돈 낸 거 있죠? 그거 실체 아예 없어요. 당신들 사기당한 거라고. 아니 조용히 해. 얘가 약을 먹었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내가 미안해. 이혼은 안 돼.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아내 말대로 장모님은 엄마처럼 이렇게 폰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사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설명해봐. 난 처음 듣는 내용인데.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 편을 들어주니 점점 웅성거림이 심해졌어요. 시아버지까지 합세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제가 그동안 들었던 것을 낱낱이 말했더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 넌 내놔. 그게 다 실체가 없는 거였어? 이 사기꾼아. 무서운 사람이네. 내 돈 어떡할 거야. 내가 오늘 여기 안 왔으면 평생 모를 뻔했잖아. 순식간에 시어머니는 궁지로 몰렸어요. 그 뒤로는 저는 태연하게 우리 친정엄마를 데리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왔는데 저는 대놓고 말했어요. 나 당신이 어머니랑 인연 끊지 않으면 이혼할 거야. 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건 아니고요. 바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셨어요. 자기 몰래 그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괘씸하다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셨대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크더라고요. 자칫하면 집안 자체가 빚더미에 놓일 위기였죠. 시부모님은 결국 제 딸의 돌잔치 사건으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저야 덕분에 마음 편하게 시댁에 갈 수 있어요. 시누이는 그 뒤로 자기 엄마랑만 연락하고 시아버지와 남편과는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하고 이혼하지도 않았고요. 엄마는 본인의 옷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랍니다. 엄마의 암에 대해서도 제가 참 걱정이 많았는데 동문대학병원 선배님이 도와주셨어요. 초기여서 몇 번의 항암 끝에 엄마의 암은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고 평생 볼 일도 없지만 그동안 만나서 불쾌했네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